저번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5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16년도 한 해 일기를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편입 준비 뒤에 한 해가 이제 몽땅 사라져버렸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추억을 해보자면 편입엔 또 어떻게 저떻게 합격을 했어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학이라는 거를 중간에 한번 바꾸다 보니까 이때는 저에게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그 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과학생회, 뭐 총학생회, 댄스 동아리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이 했는데 갑자기 OT 같은 시스템도 없이 덜컥 다른 학교의 3학년이 됩니다. 그전에는 총학생회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한 과에 아는 애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옮기고 나서는 제가 지나가다가 와, 저 술집 괜찮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저한테는 색다른 컬처 쇼크였어요. 그리고 막 신입생 친구가 언니 도서관 어떻게 가? 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도 몰라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냥 나 편입해서 나도 잘 몰라.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뭔가 약간 그런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쭉 해오던 댄스 동아리도 이 학교에서 정말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커리어 생각하자라고 해서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교 적응도 해야지 동아리도 들어갔지 뭐 수업도 듣고 그냥 이 한 해는 학과 적응하느라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맞다, 구독.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학생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작년 이맘때 편입 면접을 보신 그 교수님이 교환학생 면접을 할 때 똑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신기했고 편입할 때는 합격해야 되니까 저는 심리와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열심히 입털어서 들어갔는데 교환학생 때는 창업 동아리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살짝 좀 민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에서 이때 관계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저는 친구와의 약속이 정말 많아서 어느 정도냐면 직장인이 되고 나서 생활비가 줄었어요. 친구를 만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묶이니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나는 게 소위 말하는 뭐 인싸라든지 그런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때부터 깨달은 거죠.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약속이 많고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할 나이였어요. 그래서 줄줄이 졸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뒤처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내 우울감에 한몫하는 것 같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또 겉으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창업 동아리 회장이 됐는데 솔직히 내가 어떤 조직의 대가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때는 그냥 도전을 해보기로 했고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생각하기에 내가 회사에서 대표를 하면 잘못했을 때 금전적인 피해를 막 입히고 몇 사람은 밥줄을 끊기고 막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학부생들끼리 뽀짝뽀짝 이렇게 동아리를 하는데 여기서 대표를 하다가 잘못하면 그래도 이제 재선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고 뭐 리스크라고 해봤자 생각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기 뭐 이 정도니까 제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욕처먹기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사회랑 다르게 학생 집단에서는 떠밀려서 억지로 수장이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보다는 내가 총대를 매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친구들보다는 제가 잘할 자신이 있어서 이런 창업 동아리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기서 제 경험주의가 드러난 대목인데 원래 저희 학교 창업 동아리는 조금 딱딱했었거든요. 막 사업 계획서 쓰고 뭐 지원 사업에 나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대가리가 되고 나서는 귀걸이도 만들어 팔고 축제 시즌에 야광봉도 떼다 팔고 그러니까 뭔가 앉아서 이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추운 시장에 나가서 남들 지갑에서 돈을 떼오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경험인지 좀 체감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드라이브에 남아있던 선배들 기록 다 싹 다 긁어가지고 스팸 보내듯이 막 도와달라고 연락 다 뿌리고 해서 4년 만에 홈커밍 데이도 열고 진짜 재미있었고 그 뒤 인생에서도 두고두고 쓰이는 경험이었습니다. 맞다, 구독. 그리고 들었던 수업 중에 집단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인생 깨달음을 하게 돼요. 좀 부끄럽지만 이 수업에서 맨날 크게 떠드는 한 여자를 제가 정말 안 이뻐했거든요.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막 고구마 먹고 있고 소리도 막 크고 이래서 정말 싫어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여자를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학부생들끼리 서로 상담해주는 이 집단 상담에서 어떤 남자한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뭔가 재수없어. 막 그렇군요. 막 이렇게 자기 나름 열과성을 다해서 리액션을 하는데 난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너무 약간 오글거려. 그래서 진짜 싫어했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셨군요. 막 정말 힘드셨겠군요.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미워했던 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신기하다 뭘까? 라고 했는데 그 남성분이 저한테 찝어주신 게 이제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라든지 뭐 애정에 대한 그런 결핍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면 제가 받아야 될 주목이 사라지니까 그런 불안감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와 진짜 저는 그분은 심지어 저희 전공생도 아니었어요. 공대생이었나 그랬는데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진짜 평생의 깨달음을 얻고 그 뒤에도 종종 누군가가 엄청 안 이꼽다면 관심 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 덮어 씌워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진짜 인생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에 합격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중국인은 위대하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어제는 쇼핑을 갔다가 운동 플러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쇼핑을 11시부터
8시까지 장장 9시간 했다. 중국 친구들은 쇼핑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까지 쇼핑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때 교환학생 콘텐츠로 첫 번째 유튜브를 도전을 했다가 친구, 친척들 전용 SNS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아주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콘텐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때는 국제기구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국제기구라니 꿈이 너무 크잖아. 주변에 국제기구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정말 엘리트 집단 그 중에 엘리트예요. 특히나 내 꿈이 국제기구까지 커져버린 다음에야 나는 이러한 조급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 왜 안 하냐 저거 왜 안 하냐 항상 스스로 저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데 이제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으려는 연습을 좀 했지만 이때는 그런 걸 좀 거의 즐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관련 스펙을 쌓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지만 거기가 동양인이 정말 없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친숙하지 않은 거야. 저희도 뭐 국제학생들 왔다고 막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다 챙겨주지 않잖아요. 나서서. 그 친구들도 그랬던 건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동양인 친구들이랑만 이제 어울리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많은 중국인들도 보고 제가 약간 구두쇠 기질이 있어가지고 젊을 때 좀 써봐라 이런 충고에 원래 저라면 안 썼을 것 같은 것도 좀 지르고 해봤거든요. 근데 줄어드는 잔고를 보니 너무 기분이 별로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역시 나는 적당히 아끼고 적당히 쓰는 게 내 주제에 맞는 것 같다. 저는 평소에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안 사요. 내가 너무 돈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십만 원짜리 가방도 질러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거 대비 저는 효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소에는 스크루지처럼 살고 나중에 여행에 연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아무리 내가 돈을 써도 나보다 부자 친구들을 따라할 수 없다는 박탈감도 한몫하는 것 같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인 친구들이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부러운 수준이 아니라 해탈을 한 거죠. 저는 친구들이 명품관 막 휩쓸 때 막 옆에서 막 탄산수나 얻어먹고 그냥 그것만 해도 좀 재밌었어요.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명품을 살 것 같으면 같이 온 게스트들한테도 그냥 탄산수를 주거든요. 저는 공짜로 탄산수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아 맞다 구독. 이제 교환학생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좀 현타가 와요. 분명 교환학생 생활을 셀프 유배라고 혼자 다짐해놓고 뭐가 그리 바쁘게 살아야 했는지 나에게 쓰는 편지인 일기장은 한참 뒷전이었다. 사실은 제가 1년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이때 한 학기를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제가 각각 한 학기 이렇게 다른 학교에 있으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로 인해서 다른 학교로 넘어갈 때 한국 대사관에서 뭔가를 했었어야 됐어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이 한 3,400인데 등록금에다가 미국 생활비에다가 그 왔다 갔다 비자 처리하는 그 수백만 원에다가 이 액수의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정말 고민하다가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너무 앓아서 그냥 거의 충동 중간에 막 학교 측에 포기 각서까지 쓰고 돌아왔는데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난 그래도 경험주의인데 이거를 포기까지 했어야 됐을까? 이런 약간의 후회를 느끼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내가 포기를 안 하고 수백만 원 들여서 그 학기 갔었어도 이러나 저러나 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야 됐어. 한국 시차까지 맞춰가지고 미국 생활도 못 해본 채로 한국에서 막 새벽 5시에 온라인 수업 듣고 이랬었어야 돼. 그런 끔찍한 환경을 오히려 운이 정말 좋게 모면했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진짜 감사한 타이밍이죠. 제 입장에서는 네이티브 친구들도 나랑 안 놀아줘. 교환학생도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이래서 그때 당시는 나는 실패한 교환학생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주눅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제 스스로 이거 한번 나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국부터 출국까지 온전히 저 혼자만의 태국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인천공항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처럼 보이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말을 좀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뭐 갑자기 뭐 여행을 가냐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했었는데 진짜 여자 혼자 여행도 제대로 못하냐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고 근데 더 진짜 열받는 거는 무슨 문제 있냐고 당당하게 반문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로 내내거리고 눈치 보면서 버스 표지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광판 쪽에 있어서 전광판을 확인하면 이 사람을 보게 되니까 자꾸 나한테 이상한 말을 걸까봐 쫄아가지고 버스가 몇 분 전에 오는지도 못 봤어. 이불 덮고 잘 밤에는 이제 완전 한따까리 쌉가능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 현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우면 무슨 조치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막 지나가는 남자가 저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도 종종 일기장에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제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만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주위 분들 생각해보면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 길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 붙잡아놓고 싫다는데도 억지로 붙잡아놓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야. 그걸 입증하는 게 제가 코를 뚫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아 맞다 구독.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면서 더욱이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학교 생활이라든지 친구 약속들에 파묻혀서 인지를 못했는데 근데 태국에서는 혼자 숙소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순간부터 너무 외로운 거야. 확실히 내가 정말 사람을 목말라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스쿠버 다이빙 샵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저는 혼자니까 현지 클럽도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혼자 놀긴 좀 심심해. 그래가지고 현지 여자애들이랑 눈 게 몇 번 이렇게 마주치고 같이 놀게 됐는데 보통 그냥 이제 여행객이니까 오케이 해준단 말이에요. 한 새벽 3시쯤 이제 마감을 하거든요. 갑자기 나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붙짝인 장기들 다 이제
부여잡고 같이 따라갔더니 노포 같은 포장마차가 갑자기 막 나오고 쌀국수 먹고 똠양꿍 먹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막 저한테 친절하게 막 바디랭귀지를 해줘요. 우리는 술을 먹으면 속이 안 좋으니까 이런 국물을 먹는다. 그런 거 아시죠? 국룰이 아까 놀았던 사람 다 여기 와 있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귀국을 해서 이제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바 천국에서 제일 시급 높은 순으로 필터링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학원이었어요. 목동에 있는 영어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가서 저는 알바라고 알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수학원의 영어 대표 강사가 됐었어요. 정말 두 어깨가 무겁게 일했었었는데 동시에 아까 제가 국제기구에 관심이 좀 있었다 했잖아요. UN 협회세계연맹이라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서포터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월드투게더라는 NGO 단체에서 하는 대외 활동에도 합격을 해서 학업과 영어 강사를 병행하면서 서포터즈 2개를 같이 병행을 했던 지금 생각하면 미친 스케줄을 소화를 했었고 이때 이제 국제기구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갈 때가 아니구나. 제가 파악했을 때는 국제기구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전 세계의 그 NGO 단체들이 이제 참고한 지표를 연구하고 이런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게 있고 아프리카에 모기장 배분하고 이런 국제 구호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자는 또 너무 경험주의인 저랑 안 맞고 학부생은 서류 통과도 안 돼요. 무조건 대학원 이상 거의 다 해외 유학을 나오는 트렌드였고 후자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경험을 기반으로 나는 국제기구보다는 내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이제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책만 읽고 지냈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집순이가 되니까 좀 좋았어. 이번 생안에 다시 못 해볼 경험이기 때문에. 맞다, 구독. 학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진 않았던 게 제가 사람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얘들아 세상에 저런 게 있어. 이거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입시는 이거를 완전 역행하는 거잖아요. 다른 매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발굴하지 않고 성적이 안 좋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때 커리어를 한번 수정했던 게 국제기구에서 소셜벤처로 바꿨었고 또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일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선순위들을 계속 정리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저는 에너지 레벨이 워낙 높은 편이라서 그때그때 내가 꽂히는 거 막 하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리더라고. 20대 중반부터는 닥치는 대로 하고 뭔가 열심히 했다고 자기 위로하면서 넘어가기 싫어서 뭘 하고 있는지 트래킹하고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를 계속 찾는 연습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쉽진 않지만 이때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밑이었던 블로그를 버리고 국제기구에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버렸어요. 그 리소스를 대외활동이랑 공부하는데 조금 더 분배를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막 학기는 회사에서 일하고 학점으로 바꾸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도 그걸 했었고 면접 자리에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하호를 예상했건만 나의 꿈이 연글지 않다는 지적도 해주시고 아니 이 시기에 꿈이 있는 게 대단한 거지 뭐 연글지 않고 이거를 내한테 왜 말해줘. 사회초년생 중에 꿈이 연글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 회사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했다. 이거는 인정. 똑같은 경험도 누가 하냐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얻고자 할 거냐 이걸 설정하는 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때 강의 듣는 것보다야 경험하는 게 낫지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뉴욕타임즈를 읽고 싶어가지고 앱을 다운받아서 설정에 보면 모닝 브리핑이라고 그 전날에 가장 주요한 토픽 3가지를 이제 매일 아침에 알람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모닝 브리핑이라도 보는 습관을 들여서 거의 1년 만에 무료 기사 횟수를 다 썼다는 알람을 보고 이 정도면 좀 구독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돈 주고 구독을 했어요. 진짜 습관을 들이려면 길게는 1년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쉽지 않더라고요. 맞다, 구독. 2년도에는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진짜 고찰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친구들이 잘한다 하는 게 뭐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다 적어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키가이라는 방법론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0년치 일기 이게 다 끝나면은 이키가이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때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좀 거시적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해볼수록 메타인지도 좀 올라가서 말이 많다. 이꼬르 겁이 많다. 최종 다짐, 분석적인 척, 변명하지 않기. 오늘 적은 걸 뒤돌아보면 변화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한 바가지다. 그리고 바쁜 것과 정신없는 것 구분하기.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았지만 바쁘게 살면서도 찜찜할 때가 있고 보람찰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이 진짜 바쁘게 살 때랑 그냥 정신없이 살 때였어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구분하기. 정신없이 사는 거랑 바쁘게 사는 거를 구분하자면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정신없이 살 때는 깊은 고찰 없이 일단 막 행동을 해놓고 행동을 하면 뭐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성취를 막 조합을 해서 그 전에 생각을 이렇게 한척한 거지. 그럴 때는 늘 기분이 찝찝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끝내면 마음은 편하니까 이걸 계속 고착화시킨 것 같아. 나이에 비해 제 스스로를 좀 잘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쳤냐 안 또 나름 문제지만 이런 허점을 깨달으니 내 자신에게 살짝 속은 기분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잘했다고 행복했다고 정리하는 방식 때문인지 지난날이 허무하다거나 분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나의 허점을 찾은 것도 더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분 좋다. 이렇게 매우 럭키비키 사고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쭉 정리를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게 내 비전을 위한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잘나 보이려고 했던 건지 그런 것도 좀 분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건 알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컨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
대학원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꼭 창업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템도 심리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써가지고 비슷한 분야 종사하신 분들한테 스팸도 뿌리고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 피드백을 좀 달라. 서늘한 여름밤님이라고 그 관련 웹툰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또 답장을 진짜 주셔가지고 커피챗을 또 했었어요. 이렇게 몇몇 분들을 만나가지고 피드백도 받고 객관적으로 감사한 만큼 또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잘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일단 회사 구경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때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좀 느꼈던 시기인지라 정말 일기 열심히 썼어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때쯤 제 가치관이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아 맞다, 구독. 제가 첫 정규직으로 들어갔던 회사는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일화 중 하나가 상사도 아니에요. 저랑 동등한 지위에 있는 분이 여자를 더 낮게 생각하신 건지 저랑 이제 외근할 일이 잦으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한 손으로 전화를 하면서 나한테 에어팟을 이렇게 막 켜가지고 내밀어. 자기 귀에 꽂으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부모님도 내 남자친구한테도 내가 그렇게 안 해준다. 상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부서도 분리를 해주시고 뭐 그분께 주의도 줬지만 워낙 규모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좀 버티기가 힘들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도 똑같은 사유로 그분 때문에 한 분이 퇴사를 더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남자분은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겸사겸사 창업을 하러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 친구랑 정말 이걸 오래 하긴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뭐 제가 따놓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IP라든지 이런 거 그냥 다 넘기고 제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서 계속 뭔가 이직하고 퇴사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도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싶은데 동시에 내가 무조건 맞고 그 회사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랑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참고 견뎌요. 이거를 되게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저보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니? 그 진실 거짓은 모르겠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한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그냥 내가 맞다는 그 마인드가 센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나 조직이라는 게 공산당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조직이란 걸 유지하고 상부의 그 결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직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뭐 이런 걸 왜 하지? 이런 거를 그냥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억울해하고 열받아 하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에는 좀 맞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7번째 퇴사를 한 지금은 더욱이 정말 갈피를 내 맘대로 잘 잡아야겠다. 이 악몽을 서로에게 주고받지 않으려면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재벌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밥벌이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지금 직장만 계속 싫어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엔 제 스스로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뭣도 없으면서 앉아서 불평불만만 하냐. 이거를 제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일기를 읽어보면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 저희 자존감을 올리려면 내가 봤을 때도 좀 객관적인 성과라든지 앞가림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깨달은 게 뭐냐면 어쩌나 저쩌나 저는 진짜 남한테 보여지는 걸로 또 집중을 하고 있었구나 느낀 게 최저시급만 받고 일해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깨달은 거는 내 낮아져 있는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객관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어쨌든 여전히 남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돛닦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온전한 상태가 돼야 뭐 성과가 있든 말든 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이 밸런스를 찾기가 진짜 어렵다. 아 맞다, 구독. 그래서 이 모든 10년을 뒤돌아봤을 때 와,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이것저것 진짜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또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게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경험을 많이 하고 재밌게 살았다,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도 낮아지고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 같은 느낌? 보통의 평범한 평균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제 자신이 너무 이단아처럼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한 직장에 오래 못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어서 이러나 저러나 계속 자신감이 내려가는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째로 해야 될 거는 내 스스로가 좀 자존감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채우려면 뭔가 좀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꼭 막 억대 매출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이뤄낸 수익이라든지 다만 콘텐츠 하나라도 작더라도 성과를 좀 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둘째로는 이 성과에 크기에 관계없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때까지 그걸 못하고 계속 남들 눈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직장생활 적응해보려고 막 이직퇴사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로부터 제가 탈출을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뾰족하게 갈지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한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작더라도 제 스스로 뭔가 성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든지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이 방향이 진짜 내 인생의 비전에 맞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가 기대되거나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모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